그날 새벽, 안개는 유독 낮고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안개를 뚫지 못하고 둔탁하게 퍼져나갔고, 공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산책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 사건이 평범한 변사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진고자는 매일 새벽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 길을 걷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서 잔디와 흙이 뒤섞인 길 위에 선명한 흰 운동화 한 짝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풀숲으로 쓰러진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숨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짧고 끊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피해자는 20대 여대생 이지은 양. 전날 밤 10시 무렵 스터디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흔적은 산책로 초입에 설치된 오래된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흰 운동화, 늘 익숙했던 걸음걸이. 그 뒤로 그녀의 모습은 짧은 암흑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산책로는 도시의 오래된 골목과 주택가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짧은 암흑 구간이 생깁니다. 그 구간은 예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음산하고 기분이 나쁜 곳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는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은 기묘할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지갑이나 귀중품에 도난 흔적도, 피해자의 옷이나 주변 풀숲의 격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현장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단지 신발 한 짝이 어긋나 있었고, 그 옆에 축축한 풀숲에 아주 작은 스티커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흰색 바탕의 붉은 내화 문양이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그 문양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비닐 장갑을 낀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범인이 남긴 결정적인 단서인지,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미끼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붉은 내화 문양은 그날 이후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지문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산책로의 어둠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이지은 양을 타깃으로 삼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설계해온 보이지 않는 무대였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사라진 그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을 때까지는 끝내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20분을 따라 차가운 새벽 안개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사건 파일 1. 정돈된 현장의 역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5시 12분. 어둠은 아직 짙었고 안개는 길 위에 마치 누가 억지로 눌러앉힌 것처럼 둔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찰차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산책로 입구는 이미 특유의 정적 혹은 공포가 빚어낸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안개를 뚫지 못하고 흐릿하게 번졌고 바람조차 멎은 듯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책로는 마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약속된 터널 같았습니다. 신고자는 매일 새벽 이 길을 걷는 주민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정해진 루틴대로 걷는 일상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산책로로 들어섰지만 평소보다 안개가 짙어 시야가 고작 몇 미터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길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흰 운동화 한 짝이 풀숲 사이로 섬광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잔디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짧고 완전히 끊어진 목소리에는 생전 처음 마주한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여전히 입구 근처에서 멍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산책로 안쪽 어둠이 더 짙은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걷는데 오늘은 이상했어요. 너무 고요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범인이 현장에 남긴 정돈된 침묵을 읽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이 둘러진 죽음의 경계선을 조심스럽게 넘었습니다. 풀잎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맺혀 있었고 아스팔트 바닥은 새벽 공기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릴 때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잠시 들렸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묘하게 정숙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금 전까지 숨을 죽이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희가 들어선 순간 사라진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피해자 이지은 양은 산책로 중간 낡은 철제 난간 아래의 얕은 풀숲에서 발견됐습니다. 옆에는 주인에게서 힘없이 벗겨진 흐트러진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누군가 조각을 맞춘 듯 구겨져 누워 있었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과 공포가 뒤섞인 마지막 순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살짝 뜬 채로 어딘가를 혹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 그 표정에서 저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극도로 짧고 강렬했을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혀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풀숲을 스치자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얇은 스티커 하나. 흰 바탕에 선명한 붉은 내화 문양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스티커는 마치 진공 포장되어 있다가 방금 떨어진 것처럼 깨끗했고 진흙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스티커가 이 모든 정돈된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정돈되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은 그녀의 시신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갑과 신분증, 소지품은 놀랍게도 그대로였습니다. 현금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화면 상단에는 날카로운 충격으로 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충돌의 흔적일 수도, 범인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의도적으로 파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난이나 강도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강도 살인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치밀한 범행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현장은 기묘할 만큼 정돈돼 있었고 불필요한 혼란이 없었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감식관들이 조심스럽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문, 섬유, 머리카락, 발자국. 그들의 손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난간의 미세한 흠집을 정밀 촬영했고 누군가는 풀숲에서 무언가 채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계음, 셔터 소리, 종이 흔드는 소리. 모든 게 매뉴얼에 따른 절차였지만 공기에는 범인의 완벽한 계획이 낳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책로의 구조는 이 범행을 위해 설계된 듯 특이했습니다. 주택가와 오래된 공원을 잇는 길.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지만 중간에 하나가 끊임없이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그 지점은 가로등 불빛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 길 전체가 깊은 어둠에 잠기는 암흑 구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구간은 CCTV 사각지대이기도 했습니다. 고장 신고는 있었지만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 밤에 그곳에 서면 빛도 소리도 발자국도 잠시 공백이 됩니다. 범행이 바로 그 짧은 암흑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순간은
범인에게 완벽한 가림막이었을 것입니다. 현장 주변 바닥, 산책로가 콘크리트 포장과 만나는 지점에는 얕은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위를 스치듯 지나간 흔적. 폭과 궤적을 보면 중형 세단으로 추정됐습니다. 산책로 안쪽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재빠르게 빠져나간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 위, 즉 차량이 마지막으로 멈추거나 급가속했을 위치에 매화 스티커가 정확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 공간, 흔적,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듯한 정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은 금세 끝났습니다. 지갑 속 학생증에는 이지은, 22세, 인근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녀는 전날 밤 10시 무렵 스터디를 마친 후 평소처럼 이 길을 통해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 길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현장 주변에 모인 주민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또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이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곧 부검을 위해 이송됐습니다. 감식팀은 증거를 수거하고 사진을 찍으며 증거물 수집 비닐팩을 트렁크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가로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안개는 길 위에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 서자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산책로의 어둠은 단순한 암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설계해온 잔혹한 사건의 무대였습니다. 홍매화 스티커, 타이어 자국, 그리고 깨진 휴대폰. 흩어진 단서들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었고 그날 새벽의 차가운 공기만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 2. 완벽한 시간표와 붉은 매화의 서명. 해가 떠오르기도 전 현장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식팀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노란 테이프 안쪽에는 특수 조명이 켜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기계음과 셔터 소리가 교차했지만 모든 움직임은 정밀했고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돈된 현장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퍼즐처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된 것은 디지털 기록이었습니다. 산책로 초입 CCTV는 다행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지은 양의 마지막 모습은 밤 10시 47분 32초에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흰 운동화, 늘 익숙했던 그녀의 걸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산책로의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그녀에게 안전이 보장된 귀가 루트였지만 동시에 범인의 설계도가 완성된 무대였습니다. 그 뒤로 그녀의 모습은 영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설치된 CCTV는 현장을 비추는 유일한 감시의 눈이었지만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CCTV에 대한 고장 신고 기록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구간은 밤이 되면 빛과 감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우리는 가로등에도 주목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던 가로등 중 중간 지점 하나가 간헐적으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그 짧은 구간,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소리도, 그림자도, 사람의 움직임도 감춰지는 단 몇 초간의 절대 암흑이 생기는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의 귀가 시간을 정확히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곳이 바로 범행을 실행할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은 이 암흑의 시간표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23시 02분 15초, 그리고 23시 28분 50초. 산책로 인근 기지국에서 이외의 짧은 외부 번호 접속이 있었습니다. 1, 2초 사이에 신호가 들어왔다가 끊긴 흔적. 통화라고 보기엔 애매했고 단순한 전파 간섭이라 보기엔 시점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두 개의 시간대는 모두 CCTV 공백 구간과 정확히 겹쳤으며 특히 두 번째 접속 시점은 이지은 양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진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23시 30분에 완전히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기지국 접속 두 번째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누군가와 짧은 신호가 오간 뒤 의도적으로 전원이 꺼지고 모든 디지털 흔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범인의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범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혹은 다른 공범과 신호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리적 단서인 차량 흔적도 분석했습니다. 산책로 입구 방향 도로에 풀숲이 끝나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얕지만 분명한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스치듯 지나간 흔적의 폭과 곡선으로 미루어 봤을 때 중형 세단으로 추정됐습니다. 산책로 안쪽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재빠르게 회전하며 이어진 궤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차량이 좁은 산책로 입구까지 들어오긴 쉽지 않습니다.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고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동선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이 산책로를 손바닥처럼 알고 익숙하게 이용하는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어 자국 위 차량이 급선회했을 궤적의 중심에 붉은 매화 문양의 스티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꽃잎, 얇고 깨끗한 가장자리, 진흙이나 먼지도 없이 마치 붙인 직후 조심스럽게 떼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스티커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한가운데 범행 동선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닐에 담으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 문양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범인이 현장에 남긴 서명처럼. 산책로 주변 상가 CCTV도 확보했지만 대부분의 카메라는 해상도가 낮거나 각도가 엉뚱했습니다. 거리와 안개 때문에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23시 06분경 산책로 방향에서 전조등이 꺼졌다 켜지는 빛이 잠깐 포착됐습니다. 차량의 실루엣은 흐릿했지만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잠깐 스쳤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빛을 조절한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반경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10시 무렵 귀가했고 항상 산책로를 이용했습니다. 혼자 걷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 대부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루틴은 숨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 그 길, 그 암흑 구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탐문에서 흥미롭고 반복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끔 은색 차가 밤에 서 있었어요. 운전자가 전조등을 껐다가 켰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못 봤어요. 이상하긴 했죠. 증언이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차량, 스티커, 어둠, 그리고 시간이라는 4개의 요소로 수렴되었습니다. 모든 요소가 서서히 하나의 범행 시간표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조각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습니다. 시간, 공간, 흔적, 모든 것이 존재했지만 우리가 그 순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퍼즐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어느 조각도 중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범인의 그림자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산책로 초입에 서서
23시 28분의 어둠을 상상해봤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CCTV가 멈춘 그 짧은 시간, 차량의 불빛이 사라지고 안개가 내려앉은 순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에 있었던 건 누구였는지, 모든 질문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건의 조각들은 분명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순서를, 그리고 그 붉은 내화 문양의 의미를 아직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 파일 3. 다른 목소리, 오래된 DNA. 절망적인 감식 결과가 도착한 건 이진양 사건 발생 닷새째였습니다. 새벽부터 수사팀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공조 시스템의 우웅거리는 소리만이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들려왔죠. 모두의 시선은 국과수에서 보내온 한 장의 DNA, 제조 결과 보고서 위로 무겁게 모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며 심장이 미묘하게, 그리고 불길하게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불일치입니다. 감식관의 짧고 건조한 한마디가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피해자 이진양의 손톱 및 의류 안쪽, 그리고 산책로 난간의 미세한 흠집에서 채취된 DNA. 모두 동일인이었지만 그 DNA의 주인은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주변인, 강력범죄 전과자, 산책로 근무자까지 2,000명 가까이 대조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범인의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마치 유령처럼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DNA는 과학 수사의 결정타입니다. 보통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열어주는 열쇠죠.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수사를 완벽한 미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유력 용의자의 DNA가 나왔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모를 희미한 흔적을 놓쳤을까봐 감식관에게 혹시 모를 오류를 우려해 재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는 극미량 DNA 추출 기술을 동원하여 정밀하게 다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 수사팀이 긴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감식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감식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묘하게 단단하고 떨리는 톤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저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패턴입니다. 직접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감식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냉정한 기계음이 울리는 공간. 분석 모니터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윤가영. 이름을 보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이 산책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산책로 초입 CCTV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사람. 당시 수사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흔적도, 목격자도, 유력한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단순 가출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사건 수사는 시작되었고 결정적인 단서 없이 1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미제라는 딱지와 함께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녀의 DNA는 실종 당시 부모님의 요청으로 미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 만에 그녀의 DNA가 이진양의 사건 현장, 난간 근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감식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혼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풀립 사이의 극미량이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런 완벽한 일치는 범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 도시의 지도가 소름 끼치게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진양이 발견된 지점, 5년 전 윤가영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핀을 찍자 두 지점은 정확히 그리고 섬뜩하게 겹쳤습니다. 5년 전, 그리고 지금.
시간만 다를 뿐 장소는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지은 양의 죽음이 아니라 5년간 멈춰있던 연수의 범죄의 재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산책로를 다시 걸었습니다. 제 새벽 안개는 그날과 비슷하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발밑에서 잎사귀가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DNA는 범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소와 시간의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에도 누군가는 이 길에서 한 사람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수사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범인을 쫓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길 자체에 각인된 패턴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산책로, 고장난 가로등, CCTV 사각지대, 그리고 그 시각. 이 길은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반복되는 범행의 무대였습니다. DNA는 범인의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5년 전에도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 4. 그림자의 궤적. DNA 대조 결과가 5년 전의 실종 사건을 가리킨 지 하루 뒤 저는 오래된 기록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철과 먼지 쌓인 박스들, 주광색의 흐릿한 형광등,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종이 냄새, 시간 속에 갇힌 사건 파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윤가영 실종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낡은 서류 위에서만 빛나고 있었고 그 이름은 현재의 이지은 사건을 비추는 섬뜩한 좌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목격은 산책로 초입 CCTV. 그녀는 흰색 코트를 입고 검은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영상도 어떤 목격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지은 양이 발견된 그 길과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완전히 겹쳤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뚜렷한 범행 흔적이 없었고 몸싸움이나 소지품 도난도 없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이상한 차를 봤다고 했지만 새벽이라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시기에는 산책로 중간 CCTV가 설치되기 전이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단서 부족으로 표류하다 중단되었고 사건은 미제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분류되어 서고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의 현장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산책로 입구, 중간, 교차로, CCTV 위치, 그리고 현재 이지은 사건 현장의 지도를 조심스럽게 겹쳤습니다. 두 지점은 거의 완벽하게 포개졌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가로등의 고장 위치, CCTV 사각지대. 그 모든 것이 5년 전에도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 범행을 위한 무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윤가영 양의 생활 패턴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항상 새벽 1시 무렵 같은 길로 귀가했습니다. 산책로는 인적이 드물었고 주변은 주택가와 공원뿐. 범인이 이 루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주민 탐문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자 이지은 사건 때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증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밤마다 은색 세단이 산책로 입구 근처에 종종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량 전조등을 껐다 켰다는 증언까지도요. 당시 수사에선 불분명한 제보로 처리됐지만 지금 보면 모든 조각이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신고 내역을 뒤져 차량 관련 민원들을 찾아냈습니다. 밤마다 같은 차가 서 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전조등을 일부러 껐다 켰다. 이 신고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종결됐지만 그 신고 주소와 현재 현장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자 정확히 이지은 사건의 진입로와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파편들이 연결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량, 어둠, 시간, 장소, 그리고 5년의 간격. 누군가 같은 타깃이야간 귀가 여성을 상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양의 사건은 단발적인 충동 범죄가 아니라 5년 전 사건의 방식대로 실행된 계획 범죄의 재개였던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디지털 패턴의 일치였습니다. 윤가영 실종 당일 새벽, 그녀가 사라진 시간 직후에도 23시 30분대에 산책로 인근에서 짧은 외부 번호 접속이 있었습니다. 1, 2초 사이의 신호, 그리고 끊김. 이지은 사건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5년 간격으로 범행을 반복했지만 범행 수법과 마무리 과정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밀했습니다. 다른 점은 이지은은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윤가영은 실종 상태라는 점입니다. 저는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낡은 철제 난간,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가로등, CCTV가 닿지 않는 어둠의 구간. 저는 5년 전 윤가영의 마지막 발걸음을 머릿속에 그렸고 지금 이지은의 마지막 순간을 그 위에 겹쳤습니다. 발걸음, 그림자, 공기의 냄새까지 겹치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이 산책로의 한 점에 겹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한 사람의 행방이 아니라 한 공간의 5년간의 기억을 추적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DNA가 남긴 목소리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이 길을 완벽히 설계했고 그는 5년 뒤에도 그 설계를 재사용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5년이라는 긴 잠복 기간을 거쳐 같은 길 위에 다시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범인의 시간표를 확보했습니다. 남은 숙제는 이 치밀한 궤적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건 파일 5. 어둠 속의 궤적. 5년 전 윤가영 실종 사건과 현재 이지은 살인 사건, 두 사건의 궤적이 하나의 DNA 패턴으로 겹쳐지자 수사는 더 이상 개별적인 증거가 아닌 범인의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산책로 주변의 모든 도로망을 다시 그렸습니다. 좁은 진입로, 교차로, CCTV 위치, 가로등, 점등 시간. 지도를 벽에 붙이고 핀을 꽂아가자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이 아닌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 떠올랐습니다. 은색 중형 세단, 그리고 붉은 매화 스티커. 두 사건 모두 그 흔적이 범행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입로에 주목했습니다. 산책로 진입로는 일반 차량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하며 입구는 무성한 가로수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밤에 찾아오기 어려울 뿐더러 차량 회차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정확히 그 진입로를 이용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의 방향과 깊이, 궤적은 2번 이상 동일한 동선으로 진입하고 빠져나간 습관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발적 접근이 아닌 길의 주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침투였습니다. CCTV 분석팀은 두 사건이 일어난 시각인 23시 전후를 초 단위로 쪼개어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인근 교차로 CCTV에서 이지은이 사라진 날 밤 23시 04분 17초 은색 중형차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차량은 진입로 앞에서 전조등을 껐다가 몇 초 뒤 다시 켜고 진입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모습은 5년 전 윤가영 사건 당시 주민 제보에서 언급된 이상한 차량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차량의 번호판은 해상도와 안개 때문에 3, 5, 7 일부만 식별됐지만 실루엣과 궤적만으로도 같은 유형의 차량임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시간대, 해당 구간을 지나는 모든 은색 중형 세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통행 기록, 주변 상가 CCTV, 아파트 주차장 영상. 며칠 동안 수사팀은 밤낮 없이 영상만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에 수백 대의 차량이 스쳤지만 어딘가 낯익은 움직임의 서명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조등을 짧게 껐다 켰다는 움직임, 그리고 차량 후미에 무언가 붙어 있었다 떨어진 듯한 흔적. 확대된 영상에서 희미하지만 붉은 문양이 스쳤습니다. 매화 스티커였습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졌습니다. 은색 차, 좁은 진입로, 전조등 조작, 매화 스티커. 그것은 누군가가 5년 동안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복해온 하나의 완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기지국 기록 역시 이 차량의 움직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23시 02분 산책로 인근 기지국 접속, 23시 28분 두 번째 짧은 신호, 그리고 차량이 진입로에서 빠져나온 시간은 23시 31분. 이지은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5년 전 윤가영 실종 당시에도 같은 시간대에 짧은 접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차량 안에서 짧은 신호를 주고받은 뒤 완벽하게 사라지는 패턴. 그건 단순한 우연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범인이 자신의 범행에 부여한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은색 중형 세단 중 매화 스티커 흔적이 남아있고 범행 시간대의 진입로 인근을 반복적으로 통과한 기록이 있는 차량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차기로, 정비소 내역, 보험사 사고 이력까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대의 차량이 수사팀의 표적에 떠올랐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조경업자였습니다. 전과는 없었지만 산책로 구조와 주변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그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이동 경로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량 진입과 회차 모두 교차로 내의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의 구조를 알고 있었고 빛이 꺼지는 시간과 CCTV의 각도까지 계산한 듯했습니다. 산책로는 그의 손에 의해 한치의 오차 없이 설계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량을 미행하며 어둠 속의 궤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번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섰고 도심 외곽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산책로 인근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전조등은 어둠 속에서 잠시 아주 짧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주민의 증언과 이지은 사건의 CCTV 영상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5년 전의 움직임을 아무도 모르게 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렁크 안쪽, 범퍼 아래, 타이어 틈새까지 세밀하게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미 범퍼 안쪽에서 매화 스티커의 접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가장자리에는 붉은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년의 시간을 관통해도 지워지지 않은 그의 범행 궤적이자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량 안에서는 혈흔도 머리카락도 지문도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책로 입구에 다시 섰습니다. 가로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공기는 5년 전과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그 길 위로 은색 차의 궤적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궤적은 점점 하나의 인물 실루엣으로 변해갔습니다. 빛이 꺼진 순간 그림자는 길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라짐을 설계하는 방식.
우리는 이제 그 조경업자를 이심자가 아니라 두 사건 궤적의 주인공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완벽한 침묵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의 입이 아닌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곧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제보가 수사의 모든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사건 파일 6. 제보자의 그림자. 차량 수사가 조경업자를 유력 용의선상에 올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사팀이 그의 합법적인 궤적을 어떻게 뚫을지 고심하던 중 마치 하늘이 준 선물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 밤 산책로에서 은색 중형차를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극도로 상세한 시간과 위치를 명확히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30대 남성 김도혁. 매일 밤 산책로를 조깅한다는 루틴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직접 나와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23시 5분쯤 산책로 입구 근처에서 봤어요. 은색 세단이 전조등을 껐다 켰습니다. 차량 뒤에 붉은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그의 진술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 시간, 그 차량, 그 스티커. 우리가 CCTV와 타이어 자국 분석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정보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술렁였습니다. 그의 제보는 5년 전 윤가영 사건부터 시작된 은색 차의 궤적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을 더욱더 확신하고 조경업자의 차량을 특정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직선으로, 하나의 범인으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제보는 수사팀에게 절실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완벽함 속의 작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했고 놓치기 쉬운 디지털 지문이었습니다. 기지국 데이터 담당 형사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배님, 김도혁 씨, 이 사람 그 시간대에 산책로 안쪽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확보한 김도혁의 휴대폰 접속 기록. 그가 23시 5분에 입구 근처에서 차를 봤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그의 휴대폰 접속 지점은 산책로 입구가 아닌 사건 현장 바로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시간은 23시 25분. 이지은 양이 사라지고 휴대폰이 마지막 신호를 보낸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가 사용한 기종은 오래된 폰이라 GPS 오차가 있었지만 접속 지점이 그토록 명확히 현장 쪽의 특정 기지국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위치 흔들림이 아니라 의도적인 현장 진입을 뜻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23시 5분에 차를 보고 조깅을 계속했어야 하는데 왜 20분이나 지난 23시 25분에 현장 깊숙한 곳에서 신호가 잡힌 것일까요? 저는 곧바로 김도혁을 다시 불러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표정은 처음에 침착함이 사라지고 땀과 함께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23시 25분 산책로 기지국 접속 위치, 그리고 CCTV에 찍힌 그의 흐릿한 실루엣. 그는 처음엔 담담히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입구 근처에서 차를 보고 바로 돌아섰어요. 기계 오류일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거짓말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량도 조사했습니다. 그는 조깅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다고 했고 그 차량은 은색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트렁크 안쪽 범퍼와 차체가 만나는 부분을 세밀하게 뜯어보자 매와 스티커의 접착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 붉은 문양의 희미한 잔여 흔적. 그건 단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 차량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차량의 주인과
혹은 그 차량과 함께 그날 밤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정황은 빠르게 공범의 그림자로 굳어졌습니다. CCTV에 찍힌 차량의 동선, 그가 제보한 시간과 위치, 그의 실제 휴대폰 접속 지점, 그리고 트렁크의 흔적. 모든 퍼즐은 그를 목격자가 아닌 수사를 교란하려 한 공범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진술은 사실 수사팀의 동선을 미리 예측하고 짜놓은 정교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도혁 씨, 그날 밤 당신은 그 은색 차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과 함께 그곳에 있었죠. 23시 25분, 이지은 양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늦게 왔어도 됐을 텐데. 그 불완전한 한마디는 수많은 질문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어도라는 말은 그가 그 순간 그곳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범인들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보 자체가 사건의 실마리가 아니라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가장 교묘한 미끼였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그의 완벽한 거짓말을 따라 틀린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던진 단서는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차량, 스티커, 진입로, 시간. 그는 모든 것을 조금씩만 비틀어 수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 조경업자에게 집중시키려 했고, 동시에 자신을 가장 유력한 목격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사실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의 짧은 한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어도 됐을 텐데, 그건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계산된 조롱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그림자는 처음부터 우리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었던 제보가 무너지고 퍼즐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수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수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2명이며 그들은 5년 동안 이 범행을 설계해온 치밀한 설계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제보자의 그림자를 뚫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설계자를 쫓아야 했습니다. 사건 파일 7. 그날의 궤적. 가장 신뢰했던 제보자 김도혁의 진술이 무너진 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진짜 설계자는 2명이며 이들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퍼즐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CCTV, 기지국 기록, 차량 궤적, 산책로 구조, 그리고 5년 전 사건의 시간표까지. 모든 것을 초 단위로 시간순에 따라 나열해보자 마치 오래된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듯 그날 밤의 궤적이 서서히 그리고 섬뜩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1분의 시퀀스를 복원했습니다. 이지은 양이 산책로에 진입한 시각부터 은색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간 시각까지 23시 00분 18초 산책로 입구 CCTV에 이지은 양이 찍혔습니다. 검은 패딩, 흰 운동화, 익숙한 걸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귀가길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산책로 입구와 인접한 교차로 CCTV에는 은색 중형차 한 대가 진입로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량은 전조등을 꺼서 자신의 존재를 완벽히 숨긴 채 잠시 후 아주 짧게 불빛을 켜서 진입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천천히 마치 숨어들듯 산책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3시 02분 15초. 산책로 인근 기지국에 짧은 신호가 잡혔습니다. 차량 안에 특정 휴대폰에서 외부 번호와의 1에서 2초짜리 짧은 접속 기록. 이 신호는 통화라기보다는 임무 시작을 알리는 조작된 시작 신호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5년 전 윤가영 실종 당시에도 같은 시각에 같은 패턴의 신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는 우연이 아니라 두 범죄자 사이에 약속된 하나의 시퀀스를 가동시키는 시작 버튼이었습니다. 23시 10분경 은색 차량은 좁고 구불구불한 산책로 진입로를 통과했습니다. 길을 모르면 절대 불가능한 동선이었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CCTV 사각지대 구간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산책로 중간 구간에 고장난 가로등은 간헐적으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범인은 이 가로등의 고장 주기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암흑의 순간들은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완벽한 은폐막이었습니다. 23시 25분 00초. 기지국에 두 번째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각, 제보자 김도혁의 휴대폰도 같은 사건 현장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접속됐습니다. 그는 입구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건 현장 안쪽에서 차량의 위치와 시간에 정확히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이진양을 제압하는 동안 김도혁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거나 혹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증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3시 28분 50초. 이진양의 휴대폰 전원이 꺼졌습니다. 기록은 그 순간 이후 멈췄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오간 직후 피해자의 디지털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산책로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CCTV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3분 동안 모든 일이 계획된 흐름 속에서 완벽하게 벌어졌습니다. 도난 흔적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던 현장의 정돈됨이 바로 이 3분 시퀀스의 결과였습니다. 23시 31분 05초. 은색 세단은 교차로 CCTV에 다시 포착됐습니다. 진입로에서 빠져나와 방향을 돌리는 모습. 차량 후미에는 매와 스티커의 희미한 잔여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조등이 다시 켜지고 안개 속으로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산책로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단 한 대의 차량만이 두 사람의 범죄자를 싣고 조용히 그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5년 전 윤가영 실종 사건 기록을 이 복원된 궤적 위에 투명하게 겹쳤습니다. 23시 02분 첫 신호, 23시 25분 전후 짧은 두 번째 접속, 23시 30분대 차량 회차, 그리고 산책로의 어둠. 모든 숫자가, 모든 동선이 이지은 사건과 한치의 오차 없이 겹쳤습니다. 이 패턴의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5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다듬어진 하나의 완벽한 시퀀스였습니다. 그들은 그 길의 구조, 가로등의 고장, 피해자의 동선, 경찰 수사의 허점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설계한 어둠의 건축가였습니다. 이제 퍼즐은 선이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 공범의 위치, 피해자의 동선, 가로등의 점등 시간, 기지국의 신호. 모든 것이 하나의 시간축 위에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계획의 정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김도혁의 진술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가 목격했다고 했던 모든 것은 사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목격이 아니라 범행 시퀀스의 재현이었습니다.
저는 산책로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23시 00분부터 31분까지의 모든 움직임을 표시했습니다. 점들이 선으로 변했고 선들이 하나의 끔찍한 궤적이 되었습니다. 그 궤적은 산책로 입구에서 시작해 중간의 암흑 구간을 통과해 다시 교차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습니다. 조경업자인 차량 운전자와 공범 김도혁. 이제 사건은 더 이상 퍼즐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 반복돼 온 하나의 완성된 시퀀스였습니다. 빛이 꺼지고 신호가 오가고 차량이 들어오고 사람이 사라지고 다시 빛이 켜진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모든 걸 끝내고 흔적을 지워왔습니다. DNA만이 그리고 산책로의 암흑 구간만이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날의 궤적을 완벽히 복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궤적의 주인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함은 흔적 없음으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흔적의 궤적을 증거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어둠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5년 동안 이어진 두 범죄자의 완벽한 패턴이었고 이제 그 패턴은 그들의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될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남겨진 것들.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은색 차의 궤적을 밝혀냈고 제보자 김도혁의 거짓말도 폭로했으며 그날 밤의 움직임을 초단위로 복원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정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량의 운전자, 즉 조경업자는 여전히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범인 김도혁 역시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입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행 시퀀스를 밝혔지만 그 궤적의 중심에 있는 진짜 목소리, 즉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증거는 개별적으로는 유력했지만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입증할 정도의 스모킹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가지 못한 채 긴 미궁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그 산책로를 다시 찾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낮게 깔려 있고 고장났던 가로등은 수리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꺼졌다 켜집니다. 마치 이 길 자체가 불안한 숨을 쉬는 것처럼. 철제 난간은 녹이스럽고 풀숲에서는 서늘한 흙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 듯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 그 길은 5년 전과 넉 달 전의 어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홍매와 스티커는 지금도 증거 봉투 속에 냉장 보관된 채 있습니다. 얇고 가벼운 그 조각 하나가 5년의 간격과 두 사건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범인의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시간의 표식이었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을 잇고 산책로의 어둠을 증언하는 작고 붉은 목소리였습니다.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지는 수사 서류철 맨 앞에 꽂혀 있습니다. 윤가영, 이지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DNA 패턴 일치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과 함께 한 줄로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수사 기록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범 김도혁은 기지국 위치 허위 진술 혐의, 범인 도피 방조로 송치되었지만 차량 운전자인 조경업자는 결정적인 직접 증거인 시신에 남은 혈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남겨진 것은 두 가족의 멈춰버린 세월과 그 세월을 둘러싼 시간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산책로 중간 지점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이름 없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두 범인이 여전히 그곳에 서서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를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길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로써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남겼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신호가 오가고 차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라진다. 그 패턴은 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그 패턴과 궤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미제 사건은 발전된 과학 수사 기술과 함께 다시 세상의 빛을 볼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범죄의 패턴은 남고 DN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로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따라오면서 어떤 추리를 하셨나요? 두 공범이 끝내 침묵을 지킨 이유, 그리고 그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